네, 안녕하세요. 학습과 행동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의 행동이 소위 적응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변화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릴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학습과 행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부제를 달자면 학습 심리학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학습 심리학의 를 주제로 하고 부 제목으로 학습과 행동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학습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보다는 좀 더 광범위 하리라 여기져서 제가 학습과 행동을 주제로 담고 부제로 학습 심리학 그렇게 제가 부제를 달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뭐 부제라고 이렇게 학습 심리학 그렇게 표시하진 않았지만 학습 심리학 학습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또 쓰시고 우리가 개념이 있죠. 하지만 우리 여기서 학습 심리학 안에서 지금 행동을 어떤 중심된 키워드 개념으로 해서 지금 학습을 다룰 때는 이 학습이라는 개념을 우리 이제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몇 차례 걸쳐서 학습이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할 겁니다. 약속을 할 겁니다. 학습은 무엇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그런데 흔히 학습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 다르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학습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 학습 심리학 할 때 학습 심리학 즉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가 그 배우고 그 배움이 우리의 어떤 심리 마음의 어떤 작용에 어떤 영향을 주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다루는 것들이 학습 심리학이라고 제 나름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보자면 그 학습 심리학 안에는 저희가 학습과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즉 여기서 행동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주 제목에 붙인 것은 학습 행동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중심 개념을 해서 다루는 그러한 학습 심리학 이외에 또 다른 분야의 그런 학습 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소위 뭐 인지 학습이라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번 10주차에 걸친 10차시에 걸친 이 내용에는 인지 심리학 인지 학습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장 후반부에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고 어떻게 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잠시 다루기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인지학습 심리학은 그냥 인지심리학 쪽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 생각하고 바로 행동을 키워드로 해서 그죠? 그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지 그러한 학습 과정을 배우는 게 되면 이것이 인지심리학에 포함할 수 있는 인지학습 심리학도 다 포괄할 수 있다, 뭉뚱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제를 학습과 행동으로 붙이고 부제를 학습 심리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학습과 행동으로 붙이고 왜 부제를 학습 심리학으로 붙였는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말씀 드리는 중에도 제가 좀 퀘스천이 들긴 한데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제가 제차, 3차 진행하는 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학습과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심리학 중에 행동을 키워드로 해서 행동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는지를 다루는 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부제 학습 심리학 안에는 소위 인지학습이라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것조차도 행동을 키워드로 해서 다룰 때 충분히 포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인지학습 심리학은 그냥 인지심리학으로 다루는 게 낫겠다 해서 제목을 다시금 또 재차 반복하는데 학습과 행동 그리고 부제를 학습 심리학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이제 뭐 중요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뭐 재차 3차 반복하겠지만 학습은 무엇이고 행동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 개념 정의 즉 딱 약속된 개념을 가지고 그 토대에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쭉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에 그죠?
제대로 이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습 행동, 뭐 우리 흔히 쓰는 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다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학습이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또 여러분이나 저는 갖고 있는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그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한된 그러한 학습 개념까지 다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또는 행동상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행동의 변화, 이것을 학습이라 합니다. 우리는 학습은 지금 여러분도 지금 뭡니까 이 강의 소개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책을 펴놓고 그죠? 어떤 그 포멀한 시스템 안에서 하는 그런 소위 공부라 얘기한 학습, 그것도 이 개념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왜 그런 것,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포함시킬 수 있는지 우리 배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 제가 기대를 하는데, 예, 학습은 우리가 뭐 책 펴놓고 이렇게 뭐 뭔가 암기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기계 조작이나 뭐 컴퓨터 사용법이나 그죠? 뭐 그런 도구를 작동하는 이런 걸 배우는 것뿐이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학습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모든 행동 생성 또는 행동 변화, 행동 수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은 개념 정의를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화하는 것. 여기서 키워드는 경험, 그리고 행동. 그죠? 아까 행동이 키워드 중심 개념이라 말씀드렸죠. 행동의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경험, 행동, 그 변화. 뭐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하는 것이 학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행동은 무엇이냐? 행동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뭐 행동 이 용어에 대해서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없지만 여기서 개념 정의 약속하기로는 행동은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그죠? 이런 개념 정의는 우리가 익숙치 않죠.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라는 학습 개념 정의도 우리가 익숙치 않지만,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학습 개념, 이것 안에 다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이 무엇이 행동이라는 거 다 알고 행동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편협한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개념이라면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 여기서 유기체가 하는, 뭐 좀 더 범위를 좁히면 동물이 하는, 그죠?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이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을 행동이라고 그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측정 가능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인데 또는 동물이 하는 모든 것인데 그것이 측정 가능한 형태로 다루어지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개념 정의하고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어서 또는 수정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즉 어떻게 행동 변화, 학습되어지는지를 보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학습 심리학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측정 가능한,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전기 현상, 뭐 또 중력 현상, 뭐 또 빙하기, 뭐 이런 것도 포함시키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 하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과학들도 좀 이제 구체적이랄까 좀 이제 좁은 범위의 편협한 그 범위의 어떤 과학 개념인데, 달리 얘기하면 어떤 자연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이 되는 거죠, 그죠? 빙하기 같은 경우 뭐 지구 지학이라 해야 되나요? 뭐 지구학이라 해야 되나요? 제가 그 분야에 아는 바가 없으니까 뭐 지질학 이런 데서 다루는 또 내용이 될 테고, 중력 이건 뭐 당연히 또 그죠, 뭐 물리학 또는 뭐 또 예서 다룬 개념이 될 테고, 전기학 이건 당연히 또 뭐 그죠, 뭐 말할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의 일반이 보더라도 당연히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그러한 현상,
그런 연구 대상인데 이것들이 자연과학, 소위 과학의 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왜? 바로 측정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측정 가능하지 못했냐?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이론이나 그죠? 그 이론을 받침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부재했기 때문에, 즉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것들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의 부족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달리 얘기하면 측정할 수 있는 도구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서는 측정을 하지 못하니까,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이 안 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이론과, 그죠? 그 이론 하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겨남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일반인들 보기에도 대표적인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이 된 것처럼, 바로 행동도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지만 그 중에 아직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행동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연구 대상으로서 후보자로 두고, 현재 우리의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이론적 배경 하에서, 바탕 하에서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걸로 측정 가능해지는 모든 것, 뭐 동물이 하는,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은 행동으로 다루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 개념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행동, 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죠? 언어 행동 얘기하죠. 언어 행동, 이것도 행동일 테고, 먹고 마시고 자고 달리고 싸우고 도망가고 이런 것도 그죠? 행동일 테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행동일 테고, 그죠? 하지만 행동일 테고, 또 뭐 바로 뭐 심장 박동, 이것도 행동을 다르죠. 유기체가 하는 것인데 측정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의 분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측정 가능한 것이고 유기체가 하는 것이니까 바로 행동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혈압이니 심장박동이니 호르몬 분분이 어느 행동이니 그 이외에 여러분이 행동이라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개념 안에 포함되어서 바로 그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수정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학습 심리학 중에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학습이다. 그리고 바로 그 학습은 뭐 경험으로 인해서, 경험이 뭔지, 이 경험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다시 개념 정의를 이후에, 지금은 하지 말고 이후에 이제 순서상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루겠지만, 어쨌든 경험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로 유기체가 하는 인간 또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이 하는 측정 가능한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것이 경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과 행동이라는 우리 이 내용의 큰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학습 행동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야 돼. 예. 이게 뭡니까? 체죠, 체.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만 영어로 하면 sieve가 되나요? 체. 왜 느닷없이 체를 보여주냐 하면은, 자, 금방 행동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고 또 그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걸 우리 이 학습과 행동의 이름으로 학습 심리학 안에서 다루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동이 생겨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방식을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기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이 행동이 생겨나는 기제, 즉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선천적 기제와 후천적 기제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더 상세한 거는 요 그림 이후에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예정인데, 바로 이 후천적 기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앞서 얘기한 학습입니다. 학습. 그럼 이 선천적 기제에 의해서는 행동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채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그림과 관련해서 보시자면, 이 채에다가 제가 채를 이렇게 다시 그려볼까요? 채에다가 여러분이 뭐 흙이든 아니면 우리 뭐 그죠? 가정에서 뭐 이렇게 쌀 가루든 그죠? 뭔가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을 분리하고 싶은 그런 내용물 여기 넣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탈탈탈탈 흔들면 이로 줄줄줄줄 이렇게 새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채의 눈보다 작은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 채의 눈보다 큰 것은 위에 남게 되죠. 오케이. 만약에 이 채의 눈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면 여기에 채에서 걸러지는 이 내용물은 더 가는 알갱이가 소량 남을 테고, 이 채의 눈이 크다면은 더 크고 더 굵고 가는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더 굵은 알갱이들이 포함된 것들이 더 많이 여기에 걸러지겠죠. 만약 이 채의 눈의 크기가 자동으로 그죠? 커졌다 작았다 한다면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커졌다 작았다 한다면은 여기에 흙을 넣든지 뭐 모래를 넣든지, 모래나 흙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넣든지 뭐 그 우리가 쌀을 빤 뭐 쌀가루를 넣든지 간에 이게 채를 가지고 이렇게 거르게 되면은 여기에 남는 것들이 결국 뭐에서 결정되느냐? 바로 채의 눈의 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채가 눈이 크면은 알갱이가 더 큰 것들이, 채의 눈이 작으면 더 작은 것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어떤 방식이 선천적 기제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생겨나느냐, 즉 나에게 그죠? 선천적으로 어떤 행동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관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그죠? 유구한 오래전 진화 과정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죠? 어떤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구조와 바로 결부되어 있는, 동전 양면처럼 결부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다양한 유기체들이, 아니면 뭐 인간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이제 동물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이 특정한 구조, 그리고 그 구조와 관련된 특정한 기능, 즉 행동이 그 환경에 살아남기에 적합하다면, 즉 살아남기에 적합하다면, 즉 적응적이라는 얘기죠. 적응적이다. 그 환경에 적응적이다. 뭐 생존에 적응적이다. 생존에 적응적이다. 라면은 그런 녀석들은 당연히 좀 더 오래 살겠죠.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나 그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구조와 관련된 어떤 행동이 그 환경에는 뭔가 먹고 마시고 도망가고 싸우고 살아남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면, 비적응적이라면은, 부적응적이라면, 그죠? 생존하는 기간이 아주 미미한 차이를 할지라도 분명히 짧을 테고, 좀 더 적응적인 구조와 기능을, 즉 행동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오랫동안 살아남겠죠. 그 좀 더 오랫동안 살아남다는 그 녀석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 않은 녀석, 그죠? 부적응적인 녀석보다는 좀 더 많은 자손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즉 적응적이다. 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는 얘기요. 어디에 적응적이다? 환경에 적응적인데, 뭐 신체의 구조, 여기서는 신체적 특징이라 할까요? 특징, 뭐 해부학 또는 뭐 구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구조라 얘기하면 좀 기계적인 이런 느낌이 든다면 어쨌든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신체적 특징, 구조와 그와 결부된
결부된 이 행동이 바로 그 환경에 생존하고 번식에 적응적이라면 그런 녀석들은 좀 더 오래 살아남고 좀 더 많은 자손을 낳을 테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아주 미미한 차이라 하더라도 많은 세대를 거쳐서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한 비적응적인 그 환경에 불리한 그런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가진 녀석들은 점점 살아남기에, 그리고 그 자손의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그 환경에 부적응적인 신체적 특징, 구조와 행동을 가진 개체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죠? 다 도태되고 찾아볼 수가 없고, 그 환경에 적응적인 생존과 그에 따른 번식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적응적인 유기체, 즉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은 그런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 즉 구조와 행동을 가진 유기체들은 점점 그 환경 하에서 개체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환경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또 끊임없이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는 그죠? 무심결에 지나칠 때는 관찰하기 힘들지만 유심히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또 그 변화하는 환경에는 좀 더 적응적이고 과거에는 적응적이다 하더라도 또 부적응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줄 수 있는 끊임없는 환경 변화에 또 다른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 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 선택되어지고, 과거에는 적응적이었던 신체적 특징과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 변화되어 버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이제는 부적응적이 되어서 그러한 개체들은 생존과 번식에 불리해져서 또 많은 변화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즉 환경이 변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개체들은 점점 또 줄어들 수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가진 녀석,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그런 개체들의 많아졌다 줄어졌다 많아졌다 줄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진화를 하는데, 자 여기서 체에서 비유해 보자면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은 체의 눈 크기, 그리고 여기에 한 사포는 모래는 바로 다양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가진 여러 유기체. 그런데 이 체의 눈이 끊임없이 조금씩 커졌다 작아졌다 함에 따라 체에 남고 걸러지는, 어느 쪽을 도태고 선택이라 얘기하는 관계없이, 그죠? 체에 남는 걸 선택이라 얘기하든지, 체에서 걸러지는 걸 선택이라 하든지, 아니면 체에 남는 걸 도태라 하든지, 체에서 걸러지는 걸 도태라 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여기서는 어쨌든 체의 눈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이 체에 걸러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환경에 생존하고 번식하기에 유리한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에 상응한다 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걸러지는 이 밑에 내용물을 만약에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라면 바로 체의 눈이 어떤 특정한 크기였을 때 이러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지만, 그러한 개체, 그런 특징을 가진 개체들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고, 바로 그러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나는, 그리고 그런 조상의 유전적 특징을 가진 나는 선천적으로 바로 그 환경에, 그죠?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선천적으로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또 서서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 변화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변화하게 된다면은, 즉 체의 눈의 크기가 특정 크기에서 더 커지든지 작아지게 된다면은 여기 아래, 그죠? 걸러지는 이 내용물은 또 다른 신체적 특징, 구조와 행동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조상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그죠? 유전에서 선천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적인,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신체적 특징, 즉 구조하고 행동은 동양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체적 특징 구조만 본다면은 이건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뭐 생물학이나 뭐 제가 생물학에 대해서 뭐 모르니까 생물학에서만 다룬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이나 해부학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우리는 뭐 타이틀이 학습과 행동,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지금 행동, 바로 그러한 적응적 행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에게 생겨났느냐, 순천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바로 체에서 이 체의 눈이 크기가 변함에 따라 걸러지는 것처럼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게 적응적인 행동이 선택되어져서 그것이 유전에 의해서 조상으로부터 내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적응적인 행동이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제입니다. 첫 번째 기제.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이 좀 길고 장황해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에 또 비슷한 내용,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또 말씀드리면 이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행동, 우리 이제 행동에 앞으로 이제 행동만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조 행동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구조 행동 같이 신체적 특징 행동 같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행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 바로 변화하는 그 환경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 즉 적응적이라면은 그러한 조상으로부터 유전에 의해서 물려받은 나는 선천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적인 행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환경이, 그죠?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큰 변화가, 그죠? 생존을 위협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앞으로 더 점차적으로 끊임없이 변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은 제가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은 이제는 부적응적이 되어서 아까 체의 눈의 크기가 변해서 걸러지는 내용물이 달라진 것처럼 부적응적이 되고 그 변한 환경에, 그죠? 우리 개체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 중에 조금씩 우리는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우리 다 다른데 그 다른 개체들이 가진 그러한 미묘한 다양성, 차이, 신체적 특징, 행동상의 차이 중에 이후에 변화될 환경에 조금이라도 미묘하지만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다면 그때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진 녀석들이 점점 개체수가 많아지고 득세할 테고, 그렇지 않은 특성들은 뭐 아까 말해서 제가 가진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특성들을 가진 개체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오랜 세월 후에는 저가 가진 그러한 과거의 적응적인 그러한 신체적 특징 행동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선택된다, 도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이런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가진 그러한 개체들의 수가, 그죠? 이렇게 점점 많아졌다가 또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점점 이것이 부적응적에서 줄어들고 또 다른 개체가 지닌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개체가 지닌 그러한 신체적인 행동을 가진 그런 녀석들이 적응적이 되어서 개체 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 이것이 또 줄어들면서, 그죠? 그 개체들 안에서도 조금 또 상이한 그런 신체적인 행동을 가진 녀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적응적이 돼서 그 녀석들이 개체 수가 많아지고 이전에 그런 많았던 개체 수는 점점 줄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진화라 얘기를 하고, 이러한 진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메커니즘, 기제를 자연 선택이라 하는 겁니다. 자연 선택.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적응적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적인 행동이 선천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지지? 달리 얘기하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러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이 결정되고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유전에 의해서 나한테까지, 우리에게까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바로
적응적 행동이 생겨난 첫 번째 기제, 선천적 기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후천적 기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 타이틀 학습과 행동 관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습, 후천적 기제에 해당하는 이 학습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선천적 기제 이해는 토대가 되어지고 처음이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 자연선택과 관련된 이런 선천적 기제, 적응적 행동의 선천적 기제는 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바로 여기 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지? 그 적응적인, 즉 생존과 번식에, 그죠? 생존과 번식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신체적 특징, 그리고 행동을 가짐으로써 좀 더 잘 적응하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조금 미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리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서 나중에 개체수에 차이가 있게 되고, 그죠? 많은 개체수가 지금 적응적인 그런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조금씩 또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형제라도 조금씩 다 상이한데 그 상이한 그런 것들이 또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 안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좀 더 적응적이어서 또 선택되어지고 다른 특성들을 가진 개체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기제 메커니즘이 자연 선택인데 바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중에 금방 말씀드린 앞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선천적 기제, 선천적 메커니즘, 즉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적응적인 행동이 주어져 있다. 유전에 의해서 그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적응적 행동할 때는 신체적 특징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앞으로는 이제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뭐 재차 자세하게 점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행동이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행동이 그 선천적 적응 신체적 특징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인공선택 때문에 조금 전까지 자연선택을 말씀드렸어요. 체에 비유해서 자연선택을 말씀드렸는데 인공선택, 인간이 그죠? 소위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바람직하다, 우리한테 유리하다. 뭐 그것도 편협적이죠. 그 절대적인 아니고 상대적인데 어쨌든 그러한 기준 하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선발 육종한다 하는데 뭐 여러분 이미 자연선택 진화하면은 뭐 당장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윈. 다윈이 바로 육종가였거든요. 육종가였거든요. 그냥 인공선택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갈라파고스에 가서 그런 핀치새의 그런 부리의 형태, 그리고 그 녀석들이 먹이 먹는 그런 행동상의 그 변화, 이런 걸 보고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에서 그죠? 종의 그러한 종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종의 생성과 그죠? 그 종의 차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신체 특징이 선택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이론을 펼치게 됐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듣고 본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인공선택, 선발 육종의 경우 보면 젖소 같은 게 인공선택 된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그 우유 파동이 났을 때 그죠? 그 젖소를 기르는 분들이 그래도 매일같이 젖소에 젖을 짰어요. 그러고는 버렸어요. 아니 뭐 우유 파동해서 지금 뭐 우유값이 낙농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손해될 만큼 우유값이 지금 맞지가 않아서 우리는 우유를 못 팔겠다면은 젖을 안 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젖을 짜서는 버렸어요. 왜? 젖소들은 젖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신체 특징과 특징을 가진 그런 녀석들을 사람들이 인공 선택해서 그죠? 교배하고 또 그 안에서 새끼를 낳고 그 중에서도 또 좀 더 젖을 잘 짜는 녀석, 잘 만드는 짜는 녀석, 어쨌든 젖을 잘 생산하는 녀석이 있을 테고 조금 적게 생산했을 테고 할 텐데 그 안에서 또 좀 더 젖을 잘 생산하는 요 녀석들을 또 안고 쓰고 교배해서 그 안에 또 여러 마리 새끼를 낳았어. 그 중에서 또 더 젖을 잘 생산하는 녀석들을 교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인공 선택한 거. 앞에서 본 체의 비유나 자연 선택하고 마찬가지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젖소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은 젖을 안 따주면 유방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짜서 버리더라도 그때 이제 그 낙농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젖소는 그죠? 젖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체적 특징과 성적 특징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양계 경우에도 뭐 알 잘 낳는 닭도 우리가 인공 선택하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육질이 좋은 녀석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알을 잘 낳는 녀석들 새끼, 그 중에서 또 더 알을 잘 낳는 녀석들의 새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선택하면은 그러한 신체 특징과 또는 어떤 정적 행동이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예,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공선택, 선발육종 할 수 있다. 그리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사람들이 그죠, 눈 크고 얼굴 동글동글하고 애기들이 이제 그런 형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귀여워하고 그죠, 이렇게 애완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애완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녀석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사냥개 같은 경우에도 애완동물이라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뭐 반려견을 키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사냥에 아주 유리한 신체 특징과 행동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진 녀석들의 새끼 중에 또 그런 특징이 좀 더 뚜렷한, 좀 더 그 증폭된, 강화된 녀석을 또 선택하고, 그런 녀석도 교배시켜서 또 그 새끼 중에서도 또 더 사냥에 유리한 신체 특징과 행동할 수 있는 녀석들을 또 교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선택해서 이제 선발 육종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끼들은 사냥에서 아주 월등하죠. 한편으로는 애완동물로서 사람한테 친근하고 아주 사교적이고, 또 애완동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겠죠. 뭐 저는 뭐 몰라서 뭐 더 이상 예를 못 들겠습니다만, 아니면 이제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녀석들을 교배해서 새끼 낳고, 그 중에서도 좀 더 그러한 신체 특징과 행동을 가진 녀석들을 또 교배해서 새끼 낳게 해서 그것을 증폭시킨 것들. 젖소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애완동물도 그렇고 경주마도 그렇고. 예. 쥐미로 달리기, 이건 생략을 좀 하죠. 지금 뭐 그 정도 충분하니까. 이건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예, 경주마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쥐미로 달리기 이게 뭐냐면은, 쥐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실험용 쥐들을 이제 사옵니다. 사와서는 암컷 수컷을 이제 10마리씩 사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여러분 미로 아시죠? 메이저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집어넣고 이 녀석이 빠져나오는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컷 10마리, 암컷 10마리를 이렇게 미로를 달리게 하면은 뭐 한 5번씩 달리게 한다고 합시다.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여기 10마리 중에 1등부터 10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암컷도 1등, 10등이 있을 거예요. 뭐 5번이 불 쪽을 하면 한 10번 정도에서 평균을 내서 1등부터 10등을 이렇게 등수를 매깁시다. 그런 다음에 1등은 1등끼리 교배시키는 거예요. 해서 새끼 낳고, 쥐들 새끼 여러 마리 낳거든요. 뭐 그래서 뭐 충분한 숫자 될 만큼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 새끼들을 또 암컷 수컷 구별해서 또 미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1등을 또 교배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한 10여 세대, 10여 제너레이션, 10여 세대 하고, 또 아까 맨 처음 그 암컷 수컷 미로 달리기 할 때 10등 했던, 꼴찌했던 녀석들이 교배시키고, 거기서 새끼 낳고 그 새끼들을 또 암컷 수컷 달리기 한 다음에 또 꼴찌끼리 교배시키고, 즉 1등끼리 교배해서 난 새끼랑 꼴찌끼리 교배해서 난 새끼, 즉 미로 달리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 18세대라고 제가 이제 기억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18세대가 지난 이후에 자기 할아버지 쥐가 1등이었던 아버지 그 18세대 전의 그런 할아버지 쥐가 1등이었던 쥐의 새끼와, 그죠?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의 쥐가 계속 자기 선조들은 그 미로 달려서 꼴찌였던 쥐의 새끼들을 나중에 18세대가 지난 이후에 미로에서 달리기를 하면은 완전히 미로 달리기에서의 행동이 뭐 신체의 특징도 차이가 있겠지만 행동이 완전히 극단을 다르는 거예요. 한 녀석은 비유하자면 토끼처럼, 한 녀석은 거북이처럼, 즉 한 녀석은 미로를 잘 빠져나가는데 한 녀석은 미로에서 갇혀서 못 나오고 미로 빠져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라 젖소나 양계나 애완동물 경주마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바로 인공선택, 선발육종한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체의 비율을 가지고 제가 장황히 말씀드린 바로 자연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공선택이 아니라 자연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연선택, 진화 과정 중에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 즉 달리 얘기하면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하자면 선천적 기저에서 우리에게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우리의 관심이 되는 바로 적응적인 행동. 어떤 적응적인 행동? 변화하는 환경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 그 위에 조상으로부터 유전에 의해서 거저 주었다는 거. 이게 바로 적응적 행동이 어떻게 주어졌냐. 첫 번째, 선천적 기제, 자연선택에서 주어진다. 두 번째, 이 선천적 기제를 바탕으로 후천적 기제, 학습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두려움. 여기서는 두려움도 행동이에요. 두려움이 어떻게 행동이지? 아까 행동 개념 정리를 어떻게 했죠?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요. 두려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아니냐? 우리의 느낌 아니냐? 거기에 해당하는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려울 때 어떻죠? 닭살이 돋는다든지, 두려울 때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두려울 때 동공이 커진다든지, 두려울 때 심장박동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내적으로 소위 두렵다라고 하고 느끼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자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두려움을 행동으로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려움이라는 행동이 여기에서 유전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후대에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연구자가 쥐들을 개방된 우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오픈된 곳에 이렇게 쥐를 두면은, 그리고 여기 굉장히 밝은데 쥐를 이런 데 두면 이 쥐들은 밝은 걸 싫어하고 이런 오픈된 곳에서 이 중간을 왔다 갔다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 그리고 가장자리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쥐 중에서도 어떤 녀석들은 좀 더 이 개방된 곳에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하거나 밝은 곳에 좀 더 잘 나오는 녀석들이 있고, 어떤 녀석은 그냥 구석에 어두운 곳에 갇혀서 꼼짝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행동이 바로 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에 상응하는, 그죠? 측정 가능한 바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개방장, 오픈된 곳에 쥐들이 어느 만큼 활동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것을 이제 바로 두려움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 지표로 삼는데, 연구자가 쥐들을 개방된 우리에 놓아두었다. 두려움, 그리고 배뇨와 배변. 이 쥐들은 두려웠게 되면은 똥오줌을 싸거든요. 사람도 굉장히 두려우면은 우리 배변, 배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배변, 배뇨. 그래서 똥오줌을 어느 만큼 쌌는지, 이것도 두려움에 해당하는, 두려움 행동에 해당하는 바로 그러한 측정할 수 있는 유기체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 배뇨로 되었을 때 두려움이 가장 높은 쥐들끼리 또 교배시키고, 아까 쥐 미로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교배시키고, 그리고 가장 낮은 쥐들끼리 교배시켜서 여러 세대 걸친 이후에, 여기 보면 10세대라 했습니다. 아까 쥐 미로 달리기는 이제 18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10세대를 거친 후에 결과를 보면은 그 10세대 이후의 후손들은 두려움에 이라는 행동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X축, 그죠? 가로축이 세대별이고, 첫 세대, 그죠? 할아버지 세대에 있어서는 배변, 배뇨, 즉 두려움 행동에 해당하는 측정 지표가 되죠. 자료가 되죠. 거기에는 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10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만큼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세대에 해당하는 10번째 세대에 해당하는 A집단의 개체와 B집단의 개체가 있을 때, 바로 이 녀석들이 그 환경 하에서, 그죠? 두려움이라는 이런 행동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즉 유전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 경우에는 인공선택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일어난다. 그래서 개체들의 신체 특징과 행동이,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양상들이 변한다. 이것이 진화고
그런 진화를 가능한 것이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건 지금 뭡니까?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인공 선택했어. 아까 젖소나 양계나 경주마나 그죠? 뭐 그렇게 인공 선택해서 육종하듯이 요거는 두려움이라는 행동이 선천적으로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선천적 기제와 관련된 예가 되는 거죠. 자, 요 경우에는 지금 이게 리처드 도킨슨, 여러분 리처드 도킨슨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슨의 그 뭡니까?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기가 지금 바닷가예요. 그래서 쭉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쭉 쓸려 나갔다가 쭉 밀려왔다가 쓸려 나갔다가 밀물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죠? 거기 바닷가에 돌, 뭐 자갈, 모래, 이 해변 쪽으로 오면 올수록 더 그죠? 이 모래 알갱이가 가늘어지고 그죠? 고와지겠죠. 그리고 수면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굵은 돌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바로 아까 체의 눈이 크지냐 작아지냐에 따라 걸러지는 그런 알갱이의 크기가 또는 체 위에 남게 되는 알갱이의 크기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이 밀물썰물이라는 이러한 어떤 계획되지 않고 자연현상, 변화는 즉 끊이면 체의 눈의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밀물썰물이라는 그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요 돌들을 유기체 또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 하나의 개체라고 봅시다. 요 같은 돌이지만 그죠 요 크기가 조금씩 상이한 것 때문에 이렇게 쭉 해변가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죠 큰 돌은 물속 깊이 그죠 작은 돌일수록 점점점 해변 쪽으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처럼 딱 이렇게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 돌들의 같은 돌이라 하지만 요 미묘한 크기의 차이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가진 신체적 특징과 행동상의 그런 미미한 차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는 변화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지면 어떤 돌들은 여기 있고 어떤 돌들은 여기 모래 알갱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신체적 특징과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가진 그런 신체적 특징과 행동들이 그 환경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점한 녀석들은 이제 생존과 번식에 불리해져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도태되어지고 결국은 이 위치에 점한 녀석들이 그 환경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서 점점 숫자가 더 많아지는 이것이 진화고 이것들을 가능하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학이라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앞에 말씀드린 그죠? 그 체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 그림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끊임없이 변화한 환경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같은 모래라지만 그 안에서는 또 미묘하게 그런 차이가 있겠죠. 요 모래 차이에 의해서 이제는 변화된 환경이 이 안에서는 또 어떤 부류의 크기의 모래들은 그죠? 또 동물의 유기체 비하자면 그죠? 더 그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데서 숫자가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진화가 일어난다. 그것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연선택이다. 그래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변한 환경에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행동들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내용만 이제 다룰 생각인데요. 요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피부색의 자연선택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도마뱀, 아래 사진 요 녀석이 될 테고요. 의 자손들이 뉴멕시코주의 화이트 샌드 사구에서 모래로 이루어진 뭐 그 지역이란 얘기죠. 거기서 살게 되자 피부색이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 피부색이 검은 녀석들은 화이트 샌드, 하얀 모래 지역에서 살게 되면 이것이 눈에 더 잘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포식자들한테 이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검은 녀석이 하얀 모래밭에 살게 되면은 포식자한테 눈에 잘 띄어서 그 포식자는 결국 이 녀석들한테는 어떤 그 변화, 그죠? 생존에 적응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어떤 변화는 환경의 한 요소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포식자들이 오늘 잡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 하더라.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덜 어두운 녀석들이 있겠죠. 그런 녀석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그래서 자기 새끼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낳게 되고, 그러면 그 녀석들은 애비를 닮아서 위에 조상 아비 애미를 닮아서 피부색이 덜 검겠죠. 그러면 그 자손들 중에서도, 그 새끼 도마뱀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덜 검은 녀석들이, 달리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흰색에 가까운 녀석들이 또 포식자한테 덜 잡아먹게 되고, 형제들 중에서도 좀 더 검은 녀석들은 잡아먹히기 쉬워서 생존하는 기간과 번식의 가능성이 줄어들므로 해서 점점점 이러한 일이 다음 세대 일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화이트 샌드에서는, 그죠? 검은 피부색의 도마뱀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포식자에 잡아먹혀서, 즉 변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포식자는 잡아먹혀서 도태되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화이트 샌드에서는 이렇게 밝은 색의 밝은 피부색을 가진 이러한 도마뱀들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환경 변화, 즉 화이트 샌드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이냐, 거기에서 포식자에게서 더 잡아먹기 쉬우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즉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좀 더 생존하게 되고 좀 더 번식하게 되고, 이것이 세대 거듭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이 경우에는 뭐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신체적 특징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뭐 자연 선택에서 체 비유, 그리고 경주마 비유, 양계, 젖소, 미로 달리기, 좀 전에 본 두령과 유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건 신체적 특징에 관한 얘기가 될 테고요. 요것 또한 신체적 특징에 관한 얘기입니다. 회색 가지 나방과 공해, 이 경우에는 산업화로 인한 공해가 이 개체들한테는, 그죠? 이 동물들, 나방들한테는 변하는 환경 요소가 되는 거예요. 회색 가지 나방과 공개, 1850년 이전에는 회색 가지 나방이 밝은 색의 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탐지하기가 힘들었다. 공장에서 나오는 금댕이 나무의 색깔을 어둡게 만들자. 그래서 공해로 인해서 나무 이 껍질이 점점 어두워지자 한때 드물었던, 그 숫자가 없었던 아주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검은 나방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도마뱀의 경우와 동일해요. 공해로, 산업화로 인한 공해 이전에는 나무 껍질이 상대적으로 밝았기 때문에 이 밝은 나방들이 포식자에게 덜 눈에 띄어서 덜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점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럼 그 새끼들은 그 자기 아비를 닮아서, 그죠? 자기 이제 조상들을 닮아서 피부색이 희겠죠. 그 중에서 좀 더 검은 녀석은 또 잡아먹힐 테고, 상대적으로 검은 녀석은 이제 잡아먹힐,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해로 인해서 나무 껍질 색깔이 이렇게 어둡게 되니까 이제는 어두운 녀석들이 좀 더 오래 살아남아서 그동안 적었지만 새끼를 낳게 되면 또 위에 애비 어미를 닮아서, 그죠? 피부색이 검을 테고, 그리고 흰 녀석들은 잡혀 먹을 테고, 또 그 새끼들 중에 좀 더 흰 녀석은 또 잡아먹을 테고, 검은 녀석은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이런 식으로 검은 나방의 숫자가 많아지게 됐다. 즉 검은 나방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아까 도마뱀의 경우랑 동의합니다. 즉 변화한 환경, 공해에 의해서 이 녀석들이 보여주는, 이 경우의 행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신체 특징이 이렇게 자연 선택되어진다라는 거. 이 경우에는 공해가 변하는 환경이에요. 자, 요 뒤에 부분은 제가 참고할 만한 이런저런 책에서 가져온 이제 내용들인데, 요 부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여기서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제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이 내용에서 제가 즐거운 부분만 간단하게 이제 짚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제 욕심에는 다시 같이 좀 읽어보면서 다시 반복해서 좀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다음 시간에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그죠? 변화하는 환경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즉 적응적인 행동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학습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습과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은 후천적 기제고 그 이전에 먼저 선천적 기제, 구체적으로 뭐 선천적 기제에 해당하는 선천적 기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선천적 기제 뭐 구체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하는 환경에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행동이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유전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질 때 나는 그죠? 공짜로 선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선천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후천적으로 제가 태내에서부터 출생해서 지금까지 후천적으로 학습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그 행동들이 또 적응적이게끔 갖춰진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적인 행동이 생겨나는 방식에는 선천적 기제, 자연 선택과 후천적 기제, 학습이 있다. 그래서 이 선천적 기제, 자연 선택과 관련해서 쭉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좀 전달하고 또 그 다음 내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